어릴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 잘못된 방법을 배웁니다. 예를 들면 돌려 말하기, 감정 숨기기, 혹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등이 있죠. 이러한 소통 경향은 습관적인데요. 역시나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학습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도 악의를 가지고 그런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런 나쁜 습관을 구별하기만 하면 해당 습관을 더 좋은 습관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맺기로 결심한 후 실패하고 실망한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면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뵈러 갈 때는 부모님께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다짐하지만 막상 부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몇 시간이고 논쟁을 벌이고 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건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달성하는 인간관계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약 90%는 의사소통을 막는 여러 가지 방해물로 인해 소모되고 결국 대화를 망치게 되죠. 이런 방해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순종적이거나 너무 논쟁적으로 만들곤 합니다. 또한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자기 결정권을 방해합니다. 이런 방해물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이름을 부르고 그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 즉 편하게 앉아서 마치 당신이 심리학자인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판단에는 칭찬도 물론 포함됩니다. 마냥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칭찬은 통제, 조종, 속임수, 혹은 사탕발림을 위해서 활용되기도 하죠. 두 번째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중 하나는 명령, 즉 상대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위협, 즉 상대가 제안한 방안이 효과가 없을 경우 그가 받게 될 처벌을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 모두 상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깎아내릴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질문으로, 이런 질문은 영혼 없는 답변이나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언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선의의 행동일지라고 상대에게는 자신의 지적 수준과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모욕적인 행동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설명을 자세히 들었다고 해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전체적인 감정과 물리적인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상대방의 걱정과 우려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주로 당신이 원하는 주제로 대화 주제를 전환하고 싶거나 딱딱한 반응만 해주면서 상대와의 정서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싶을 때, 혹은 일단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싶을 때 나타납니다. 안심시키는 것이 왜 방해물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걱정을 피하면서 겉으로 안심시키려고만 하는 것은 그에게서 멀어지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그 어떤 행위보다 듣기에 쓰이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직업군에 상관없이 인간은 깨어있는 시간의 70%를 의사소통에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듣기에 쓰이는 시간이 무려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경청교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 고 배우면 잘하는 경우가 더 많죠. 부모들은 그들 역시 자신의 부모에게서 배운 것처럼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회피하는 행동 양식을 자식들에게 물려줍니다. 더 나아가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실 인간이 효과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시간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다른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 내내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도록 요구받죠.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방금 들은 내용을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잊어버리게 되고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제대로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에는 개선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수의 경청 기술에 집중하고 한 번에 이 몇 가지만 숙달하는 단순화된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에는 참여하기와 따라가기 기술이 포함됩니다. 참여하기는 화자가 말하는 내용의 중요성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청자가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여서 편안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피하려면 팔과 다리를 꼬는 것은 피해야 하며 3피트 정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동자가 주변 환경을 살핀다는 것은 화자에 대한 청자의 무관심을 암시하기 때문에 눈맞춤 역시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따라가기는 흐름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화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그들이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가기는 화자의 비언어적인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가 편안히 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비강압적인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청자는 상대방의 반응과 태도를 살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한숨을 쉬고 계속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다면, 오늘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 얘기해 볼래? 라고 물어볼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런 진정한 공감을 통해 청자는 화자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자가 당신의 초대장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준다면 최소한의 격려를 통해 그들의 대화가 꽃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자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듣고 싶다, 더 말해봐, 진짜, 알겠어와 같은 반응이 더 적합합니다. 단답형의 답변으로 이어질 만한 폐쇄적인 질문은 피하고 내 생각은 어때? 와 같은 열린 질문을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고장이 나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회의에 늦고 흰색 셔츠에는 커피도 쏟았습니다. 심지어 집에 돌아와서는 실수로 라자냐를 다 태워버렸죠. 그런데 당신의 배우자가 언제쯤 요리를 제대로 할 건데? 라며 핀잔을 줍니다. 그럼 당신의 기분은 어떨까요? 반대로 이번에는 배우자가 당신을 비꼬는 대신 아이고, 자동차 문제랑 회의, 셔츠부터 라자냐까지. 당신 오늘 하루 진짜 힘들겠다. 라고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비판 없는 답변에 고마운가요? 아니면 당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요약한 것을 들으며 공감받는 느낌이 드나요? 이 이야기가 바로 반영적 경청이라는 듣기 기술 중 하나의 예시입니다. 반영적 경청은 재표현하기, 감정 반영하기, 의미 반영하기, 종합적 성찰하기의 4가지 방안을 통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재표현하기는 청자가 화자가 말한 내용 중 핵심을 다시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표현하기는 어수선한 내용을 잘라내고 화자의 핵심 메시지에 초점을 두어 간결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마리아가 친구 사라에게 나는 아이를 낳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 폴과 나는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신세고 언제부터 내가 저축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야. 집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임신은 못하겠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처럼 빚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셨다니 너무 불공평해. 라고 하소연합니다. 여기서 사라가 마리아의 말을 재표현한다면 너는 아이를 갖기 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세대는 그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감정 반영하기는 청자가 화자의 메시지의 감정적인 핵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화자는 자신이 경험한 수많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이때 청자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감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자가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한 본인의 진정한 감정을 깨닫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는 곧 그들이 해결책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위 예시에서 사라가 마리아의 감정을 반영하기로 했다면 지금 넌 정말 걱정되고 좌절감이 들겠구나 라고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 반영하기는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에서 얻은 감정과 사실을 결합하여 간결한 반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의미 반영을 해주고자 한다면 마리아의 감정과 실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아이를 낳기 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우리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이 답답하구나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종합적 성찰하기는 긴 대화의 주요 주제와 느낌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청자는 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연결해 줌으로써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한 발짝 뒤에서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제대로 경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관계는 또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인 주장과 경청 사이의 보완적인 균형을 통해 유지됩니다. 올바른 경청이 다른 사람에게 이해와 수용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주장은 자신의 필요사항, 감정, 욕구 등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주장은 개인적인 영역을 보호하는 것과 비파괴적인 방식으로 타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이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향하는, 자신이 지키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심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죠. 이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비공격적이고 건전한 방식입니다. 또한 주장은 복종과 공격 사이의 중간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복종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갈등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복종과 공격성 모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방해합니다. 복종하는 사람의 억압된 감정은 그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낳습니다. 복종은 또한 우울증, 불안, 낮은 자존감, 편두통, 만성 피로, 고혈압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공격적인 성향은 두려움과 불신을 심어주게 되고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면서 타인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죠. 그럼 뭐가 더 나으냐고요? 그게 바로 주장하기입니다. 주장함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종이나 공격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에 의존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나 욕구를 깨닫고 이를 충족시키도록 도움을 주며 이를 통해 친밀감을 유발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한다면 3단계를 통한 주장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의 배우자가 설거지를 전혀 돕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이때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변화를 요구하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에서 내 밥값을 안 할 때 라는 표현보다는 너가 집에서 설거지를 돕지 않을 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너의 행동으로 인해 나는 짜증이 났어 와 같이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네가 설거지를 해놓지 않으면 내가 요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너무 할 일이 많고 시간이 많이 들어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주장을 많이 해보지 않은 초보자라면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먼저 다른 사람의 사적 영역을 침범할 위험이 낮아야 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강하게 방어적으로 반응하여 관계가 손상될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위에 언급한 3단계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 더해 자신의 주장을 바로 펼치기 전에 미리 한번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타인의 행동을 무작정 바꾸려고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거나 침해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그들과 마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기 방어는 상대를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최대한 예의 있게 전달하더라도 상대방은 아마 방어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어쨌든 내가 누군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니까요. 더불어 방어는 또 다른 방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즉, 순간적으로 당신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느끼더라도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는 마십시오. 주장하려는 시도가 두 사람 사이의 방어적인 논쟁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주장하는 사람의 요구는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두 사람의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효과적으로 당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기술은 메시지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와 반응을 다루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주장하기의 6단계를 통한 표현이 단순히 주장하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짧고 적절하며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신뢰의 기반을 구축했는지 스스로 따져보십시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에서 주장하게 되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주장하는 법을 연습할 때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잘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장할 때는 잡담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당신의 비언어적인 표현 역시 상대방에 대한 진지함과 동시에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주장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때 방어적인 태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4단계는 반영적인 듣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을 향한 존중을 느끼면 이런 방어적인 태도는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당신과 상충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위에 4단계를 거치면 5단계, 즉 2, 4단계를 다시 반복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타인이 당신의 주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당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방법을 찾기까지 보통 3번에서 10번이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때 효과적으로 주장하려면 주장과 성찰 사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의사소통 기술 중에 가장 까다로운 기술이기도 하죠.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때 당신이 그 반응을 경청하지 않고 똑같이 반격한다면 상호작용은 공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청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면 이 상호작용은 복종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6단계는 상대방의 제안이 당신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목소리를 내므로써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제안이 만족스럽다면 마지막으로 정리한 뒤 그 해결 방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무리 의사소통에 능한 사람이라도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최선인 경우에도 파괴적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매우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특정 형태의 갈등은 관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잠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갈등에 접근해야 할까요? 세부적인 방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갈등에는 비현실적인 갈등과 현실적인 갈등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갈등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이 유형의 갈등은 무지, 역사적 전통과 편견, 불필요한 경쟁과 같은 문제에 기반하고 있죠. 따라서 비현실적인 갈등에 직면했을 때의 목표는 그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에서의 장애물을 최대한 줄이고 올바른 경청과 주장하는 법을 연습하고 타인을 수용하는 능력을 기름으로써 비현실적인 갈등을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현실적인 갈등은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갈등은 두 당사자가 반대되는 필요 혹은 가치 지향을 가질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적 갈등은 감정의 갈등, 가치의 갈등, 욕구의 갈등으로 보다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가치의 갈등을 다룰 때는 3단계의 갈등 해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존중하고, 둘째, 감정과 내용, 의미를 파악할 때는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경청하며, 마지막으로 당신의 견해, 필요사항, 감정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갈등 해결법은 긴장감을 낮춰주고 양쪽 당사자들의 억눌린 감정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한쪽이든 둘 다이든 갈등 당사자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으며 서로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오히려 감정적인 유대감은 강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구의 갈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협력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올바르게 경청하고 주장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같은 날 서로 다른 일정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활용하면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만 한다면 모두가 받아들일 해결책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구성원들은 해결책이 아닌 욕구의 관점에서 문제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란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어떤 형태든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구성원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비판적인 판단은 보류하고 대안의 질보다는 양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여러 개의 대안 중 모든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하는 해결책을 선택합니다. 이때 구성원은 각자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하고 서로 선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구성원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합니다. 그 후에는 그 계획을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평가한 뒤 얼마나 효과적인 해결책이었는지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1단계부터 진행하면 됩니다.